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우에서 제작하는 20대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의 첫 번째 회차 진행을 맡게 된 저희 닉네임은 장고입니다. 저희 펀치 드렁크 무비에서는 앞으로 영화에 대한 다양한 코너들을 선보이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볍고 자유롭게 영화에 대해 재밌는 수다를 떨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코너인 명작 토파보기에서는 관객들과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은 명작 영화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021년에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연일 아이맥스 좌석 매진 행진을 이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SF 영화가 있었죠.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듄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듄에 대해 얘기해볼 패널분들 먼저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쿠맘님, 스티븐님, 미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쿠맘입니다. 네, 쿠맘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네. 제가 왜 쿠맘이냐고 네. 여쭤볼 것 같아서 네. 미리 말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다들 아시죠? 아, 예, 알죠. 그 감독의 팬이어서 오. 살짝 축구 밈을 따라하자면 네. 뭐 포그마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포그마맘, 폭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래서 쿠맘이에요. 쿠맘이에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스티븐님. 예, 안녕하세요. 스티븐이라고 합니다. 스티븐으로 한 이유는 예. 이제 그냥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라서 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미아님. 네,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유일한 여자 패널. 네. 제가 라라랜드 영화 좋아하는데 거기 아. 주인공 이름이 그래? 미아여서. 그래서 미아구나. 뭐 원래는 에밀라? 그거 하려고 하지 아니, 않았어요? 아멜리에라고요. 아멜리. 또 틀렸네요 지금. 네, 어쨌든 다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도 했으니까 이제 1부 들어가기 전에 영화 예고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My planet Arrakis is so beautiful when the sun is low. Rolling over the sands, you can see spice in the air. The outsiders ravage our lands in front of our eyes. Their cruelty to my people is all I've known. What's to become of our world? Paul. A boy. Hey, Duncan, can I trust you with something? Yes, always. You know that. I've been having dreams about a girl on Arrakis. I don't know what it means. Dreams make good stories. But everything important happens when we're awake. Hey, you. Put on some muscle? I did? No. We are House Atreides. There is no call we do not answer. There is no faith that we betray. Smile, Gurney. I am smiling. The Emperor asks us to bring peace to Arrakis. House Atreides accepts! I know you. There's something awakening in my mind. You need to face your fears. Come with me. You need to be ready. You never met Harkonnens before. They're not human, they're brutal. The Duke's son sees too much. This is why June. Kill them all. God in heaven. Get everything with guns off the ground! Go! This is an extermination. They're picking my family off one by one. Let's fight like demons. Dad, what if I'm not the future of House Atreides? A great man doesn't seek to lead. He's called to it. But if your answer is no, you'll still be the only thing I ever needed you to be. My son. If anything happens,
protect Paul. With my life. Only together can we stand a chance. It's time. 네, 이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니까 어떤 순서로 방송을 진행할지, 영화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지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영화의 줄거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각 줄거리에 해당하는 뭐 각본, 연출, 음악, 그리고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해볼 거고요. 그리고 먼저 이 영화가 개봉한 지 지금 한 3달 정도 됐잖아요. 그쵸. 네, 다들 이 영화 보셨는지, 그리고 또 어땠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2번 봤고요. 그리고 저는 개봉하자마자는 못 봤고 그 뭔가 유명세를 듣고 나서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세계관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쵸. 그럴 수 그쵸, 있죠. 그쵸. 그리고 좀 설명도 조금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장엄한 분위기나 그런 그쵸. 거에 되게 압도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확실히 다르죠. 예, 근데 끝나고 나서 여운이 되게 많이 남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볼 때보다 끝나고 나서 더 재밌게 느꼈던 그런 영화였고 자세한 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네. 일단 쿠맘의 의견은 쿠맘 쿠맘님의 의견 살짝 드맘으로 바꿀 뻔했다. 아 드맘으로 영화 저는 개봉 당일날 네. 조조를 이제 4DX로 봤거든요. 예, 오 4D 4D를 이제 동생이랑 봤는데 예. 초반부에 이것도 아까 좀 이따 말하겠지만 네. 그 설명 부분이 좀 지루한데 싶다가 지루할 때쯤 또 하나 터트려준 뭔가 이런 게 좋았어가지고 저 이거 사실 3번 봤어요. 와 진짜 많이 되게 많이 보셨네. 4D 어때요? 4D로 보면 좋았어요? 4D로 보면 아쉬웠고요. 제가 스티브님이랑 네, 스티븐님 아이맥스로 한번 봤거든요. 아 둘이 보셨구나. 네, 용화맥에서 봤는데 네. 거기서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돌비로도 봤는데 네. 그것도 나쁘지 않았고 뭔가 4D가 제일 아쉽지만 다른 건 다 좋았어요. 사운드랑 영상미가 좋으니까 그쵸. 아이맥스나 돌비나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티븐님은 어땠어요? 저도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있는 쿠맘님하고 네. 이제 아이맥스로 딱 한 번 봤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아이맥스 하면은 이제 용산 아이맥스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용산 아이맥스에서 맨 처음 본 영화가 듄이었는데. 진짜요? 그건 왜 몰랐지? 확실히 이거는 정말 그 거대한 스크린을 위한 영화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집에서 넷플릭스나 그런 걸로 보게 된다면 맞아요. 감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졸았을 때. 맞아. 아이맥스를 위한 영화다라는 거를 딱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말 영화관에서 볼 만한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아님은 어땠어요? 저도 쿠맘님이랑 똑같이 3번을 봤는데 와 진짜 많이 봤네. 저도 처음을 네. 4DX로 보고 그 다음에 용화맥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아이맥스를 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좀 정적인 SF다 보니까 그쵸. 4DX가 좀 안 어울렸다. 효과가 조금 없다. 아니 그렇겠구나. 이 정적인 장면에서 의자가 왜 움직이지? 약간 이런 느낌을 영화랑 받았습니다. 많이 안 맞는. 그 용화맥에서는 확실히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뭐 재밌게 보셨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줄거리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미아님께서 듄의 초반부 줄거리를 한번 들려주실까요? 영화 듄은 하코넨 가문이 아라키스의 원주민들인 프레멘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코넨 가문은 스파이스를 얻기 위해 아라키스에 침략을 하게 되지만 이내 황제의 명을 받고 아라키스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스파이스가 그거죠? 좀 발광하는 물질인가? 좀 돈 되는 물질이죠? 그렇죠. 네, 지구로 치면 석유 같은. 초반부에 이제 설명 아까 말했잖아요. 그 초반부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걸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초반부에 한 거의 시작하자마자 뭐 소리 나고 맞아. 그 다음에 한번 하는데 맞아. 이게 뭐지? 스파이스가 도대체 뭐지?
너무 생략이 된 부분이 생략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조금 불친절하다? 거기서 조금 느꼈어요. 이 영화 진짜 좀 불친절하네. 이게 원작 소설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서 원작 소설의 내용이 궁금한데 약간 맞아요. 책을 읽어봐야 하는 그런 식의 화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파이스가 듄 세계관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비행선을 타고 이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때 그런 필요한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그런 하이퍼스페이스 같이 이렇게 빠르게 항성간 이동할 수 있는 연료가 이제 스파이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배경적인 설명이 그 듄 영화 초반부에 안 나오니까 듄 영화를 이제 원작 소설을 접하지 않고 영화를 맨 먼저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지? 라는 점에서 맞아. 좀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그쵸.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조금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인물도 등장하고 설명을 갑자기 확 내놓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땠어요? 다들 보기에? 미아님 어땠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보이고 맞아요. 네, 중간중간에 사실 유튜브 뭐 편집본 이런 거 보면서 좀 이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장군님은? 저는 첫 번째 봤을 때 제가 이해를 잘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이제 유튜브 뭐 비하인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스토리가 더 방대하고 이걸 다 알고 봤으면 더 재밌겠다. 특히 스파이스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그럼 스파이스에 대해 좀 알았나요? 좀 알았어요. 네, 좀 알았어요. 스티븐님은 어땠어요? 스티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거 듄 스토리를 굳이 이제 반지의 제왕과 비교를 하자면 사실 반지의 제왕은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세계관하고 이제 그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고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원작 소설을 반지의 제왕은 보지 않았어도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반대로 듄은 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생략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는 괜찮겠지만 처음 보는 관객들이 따라가긴 좀 어렵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1984년에 데이비드 린치가 만든 듄에서는 초반부 프롤로그로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고 지나가거든요. 거기선 해줘요? 네. 이제 그래서 드니 빌레브도 좀 그런 스타일로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 확실히 아쉬운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스파이스 초반부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또 미아님이 이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이후에 아트레이디스 가문은 황제로부터 아라키스를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그들의 모행성인 칼라단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한편 예지몽을 꾸거나 목소리를 통해 남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등 비범한 능력을 가진 폴 아트레이디스는 그녀의 어머니 제시카에 의해 베네 제서리트라는 집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고 폴은 그 시험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라키스로 향하게 되는 것이 듄의 초반부 줄거리입니다. 네, 이렇게 듄 초반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초반부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아님 먼저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저 되게 연출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 아라키스 행성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폴이 누워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어두운데 그 창문 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연출이 있는데 그 빗물 그림자가 폴 얼굴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입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네, 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비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막에서 물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후반부에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이게 물이 계속 입으로 들어간다 해서 되게 중요한 메시아적인 느낌을 저는 그걸 이미지가 딱 떠올리긴 했는데 조금 그런데? 이 생각만 났고 너무 말라가지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셨구나. 와, 이거 대단한데 이것도? 그니까요. 저는 그 시험 받는 부분 네네네. 좀 늙으신 데모님 데모님 와가지고 막 그 손 넣어라 막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밖에서 제시카는 덜덜 떨고 있고 이제 폴은 막 고통에 찬 표정을 번갈아가고 막 거기서 다양한 장면들이 쫙 보여주는데 교차되면서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교차되는 편집이 드니 빌레브 이번 작품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최근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근황인데 최근에 매트릭스를 봤거든요. 이번에 4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도 진짜 과거랑 현재를 교차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거긴 진짜 저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이 엄청 안 좋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가 나았다. 지루한 줄 알았는데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듀는 진짜 비교해 보니까 더 좋았다. 훨씬 좋았다. 그럴 그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스티븐님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연출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다기보다는 좀 미술적인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또 쿠맘님이랑 똑같이 베네게세리트들에게 이제 폴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은 그 시험 장소가 되게 폐쇄적이면서도 그 상대를 이렇게 올가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미술 그 배경을 보면서 좀 그런 미술 설정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그 모행성인 칼라단이나 그런 아라키스의 사막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생태적인 배경 묘사가 되게 생생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험 받을 때 그 상자도 되게 별거 아닌데 엄청 뭐가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련됐어요. 맞아요. 모든 제품이 좀 세련되게 보였어요. 그 바늘까지도 되게 세련돼 보여. 그 목에 찌르려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폴이 테스트 받는 장면, 저도 그거를 꼭 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왜 좋았냐면 그 교차 편집되는 장면도 좋았고 그리고 폴이 손을 그냥 구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관객은 솔직히 그 구멍에 집어넣는다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쵸. 저게 뭔가 싶죠. 네, 근데 그 뭔가 그 날카로운 음성이나 폴의 연기나 그런 것들로 교차 편집이나 이런 걸로 폴의 고통을 정말 잘 표현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폴이 비장한 주인공이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의 첫 번째 장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교차되는 장면들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야자수가 불타는 뭐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어차피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보여주면 얘가 이런 게 얘한테 벌어지겠구나. 뭐 혹은 뭐 영화의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좀 예측할 수 있던 장면이긴 했죠. 맞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받는 폴이 기도문을 읊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엄마가 읽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교차 편집하는 거나 그리고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를 보면서도 되게 좋았고 이 감독이 깔끔하게 연출을 하고 대사도 되게 깔끔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아프다는 거를 설명을 구구절절 하지 않고 그냥 페인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기억나세요? 알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되게 깔끔하게 잘 설명을 했다. 페인. 페인. 고통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 그 베네게세리트들도 되게 멋지게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의상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온몸이 다 이렇게 그 까만색 청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덮여져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비밀스러운 집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살짝 보이는 그 얼굴들이 되게 좀 별로 안 좋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거 보면서 안 좋게 생겼다니. 그런 게 좀 되게 무서웠어요. 어두웠다.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를 그런 의상으로 되게 잘 표현했다. 맞아요. 음악으로도 잘 표현한 것 같고 베네게세리트 목소리 그런 것도 진짜 맞아요. 물 따라란가 뭐지? 처음에 맞아요. 맞아 그거 진짜 초반부 그걸 얘기를 안 했네. 처음에 그 물잔 그건가 옮기는 거? 그게 되게 저는 뭔가 새로웠어요. 목소리로 조종한다는 게 설정이 그때 연출이 딱 처음에 폴이 말했을 때는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다가 약간 시차 두고 그 음성 나오는 것처럼 해서 메아리처럼 맞아. 그렇죠. 물 따라 이런 거. 이렇게 변하다니.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다음은 듄이 사막이나 섬과 같이 특히 칼라단 처음에 연출을 한 걸 보면은 생태적으로 배경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그런 배경 묘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쿠맘의 의견입니다. 네, 쿠맘의 의견인데 저도 이제 스타워즈를 다 보고 이제 뭐 스타트rek도 보고 이제 듄을 다 봤는데 다른 스페이스 오페라 뭐 이런 느낌의 영화들에 비해서는 그 공간적인 배경이 한정적인 건 맞아요. 왜냐면 사막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 행성적인 측면 그 진짜 듄에만 집착한 거니까 그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드니 빌레브 특유의 그 CG를 좀 적게 하고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CG로 덮인 배경보다는 좀 더 현실감이 다가와서 뭐 가슴이 아프세요? 아니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트림이 나올라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밥을 먹고 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아무튼 좀 좋았다. 좀 다른 의미의 매력이 스타워즈랑 뭐 스타트랙 같은 매력과는 다른 느낌의 배경묘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제가 덧붙이자면 그 스타워즈 같은 느낌들은 혹시 보통 그 SF 영화는 기계, 뭐 발달된 문명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그 스타워즈도 복장이 되게 단단하고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듀는 생태 SF라고 해야 되나? 자연을 너무 잘 살리고 기계도 자연과 닮게 만들고 이래서 좀 시각적으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간단하면서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맞아요. 처음에 저는 칼라단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아트레이데스의 모행성 칼라단을 보여주는데 그냥 지구랑 똑같은 거예요. 아 맞아요. 그렇죠. 멀리서 되게 풍경을 잡아주는 씬도 많았는데 그냥 지구랑 너무 똑같아서 사람들도 똑같고 그냥 그 이상한 기술만 썼지 솔직히 인간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초반부에 그런 게 나오니까 그 세계관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초반부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좀 비슷하게 그런 보통 이제 이 듄이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먼 미래를 다룬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먼 미래를 다루는 영화를 보면은 되게 발달된 문명이나 되게 그런 디스토피아적으로 이런 거를 많이 나타낸 SF 영화들이 많은데 이에 반해서 오히려 듄 같은 경우는 그런 생태적인 배경 묘사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되게 퇴행적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훌륭한 배경 묘사하고 이제 몇 가지 그런 훌륭한 그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비행선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이제 그런 걸로 좀 그렇게 메꾼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세계관에 대한 그런 흥미를 돋구게 하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연출이었던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배경 묘사가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들 배경 묘사는 다들 좋게 보셨는데 그럼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반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티븐님이 중반부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그 아라키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폴은 헌터 시커라는 암살 로봇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는 등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이후 폴과 레토는 프레메닝 카인즈 박사와 함께 스파이스 채굴 현장을 방문하다가 모래벌레가 갑자기 이제 스파이스 채굴 현장을 급습하게 되어서 폴과 레토는 모래벌레들로부터 인부들을 간신히 구하게 돼요. 이 장면에서 진짜 뭔가 웅장함을 확 느낄 수 있는. 폴이 스파이스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순간. 맞아요. 폴 잠시 정신 나가 있을 때. 맞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레토 공작이. 너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때 이제 모래벌레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살짝 그 비주얼에 정말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정말 그 장면을 되게 긴장감 있게 연출을 해가지고 사실 그동안 되게 늘어지게만 이렇게 계속 스토리 진행이 됐던 영화가 갑자기 한순간에 집중이 빡 되는 그런 맞아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딱 그 삼키는 순간이 엄청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기괴하기도 했는데 보면서 좀 지루한데? 조금 졸린데 할 때쯤 하나씩 터뜨리더라고요. 근데 벌레라고 해서 작을 줄 알았는데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 그 뭐지? 이렇게 헬기인가? 아무튼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는데 뭐야 작은데? 맞아. 했는데 점점 곰뱅인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폴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무릎 꿇고서 어디지 막 하고 있을 때 막 뛰어가서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 특히 아이맥스로 봤을 때 그 광경 와 그렇죠. 대단하죠. 와, 그런 사운드나 그거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한스 짐머의 특유의 그 듄에서 보일 수 있는 OST 있잖아요. 그 정말 웅웅웅 되는 그때부터 사운드가 되게 돋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 소리랑 맞물리면서 그 장면 자체가 되게 긴장감 있게 연출이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웅장한 게 저는 이거거든요. 이 장면이 제일 웅장했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은 듄 보면서 웅장했던 장면 있나요? 좀 아이맥스로 봤을 때 와 이거 쩔었다. 뭐 이랬던 장면. 모래벌레 관련해서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후반부인데 혹시 그 폴이 막 제시카랑 도망가면서 모래벌레가 딱 밖으로 나와서 폴 쳐다보는 순간 그때 진짜 무서웠어. 살짝 숨멋하는 순간. 무서운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요? 네, 저 약간 그로테스크한 거 좋아해서. 신기한 취향이신데. 근데 이게 그 너무
웅장해서 왜 프레맨들이 모래벌레를 신으로 섬기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아, 그렇죠. 되게 진짜. 그 신적으로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만큼은. 그 전까지는 뭔가 몬스터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진짜 신같이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모래벌레가 가장 자신의 본 모습을 모두 다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이빨 다 보여주고.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맞아요. 스티브님은 또 딴 거 없어요? 웅장했던 그 장면? 발음 뭐예요? 아니 스티브님 할 때는 뭔가 발음을 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단 후반부 얘기긴 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하코넨 가문이 그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이제 습격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아라키스 습격 장면이 아무래도 저는 가장 웅장하지 않았나 그런 갑자기 하코넨에서 막 폭탄 같은 거 떨어져가지고 아라키스 다 터지고 막 그런 장면들이 정말 그 장면만큼은 정말 비주얼 시각적으로 진짜 압도당한다 그런 느낌을 정말 확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참에 그냥 줄거리 다 들어버리죠. 네, 다음에 이어서 읽어주세요, 스티브님. 스티브님 읽어주시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한편 하코넨 가문은 황제의 친위대인 사다오카드가 결탁하여 아라키스를 다시 침공하게 되고 이 습격으로 인해 레토를 포함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되면서 듄의 중반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사다오카. 와 멋지긴 해. 저 사다오카 너무 좋아해요. 멋져요. 너무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 처음 사다오카들 등장할 때 그 네. 소리 소리 있잖아요. 그때요. 마마마 그 되게 사운드적으로 막 정말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따로 막 특별한 음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레고 같은 아저씨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레고 이상한 목소리 내면서 그게 부금처럼 깔리는데 그리고 그 대장 같은 분이 그 해리케인 닮은 분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분 목소리도 되게 기억에 남고 그냥 딱 봐도 와, 얘 진짜 세겠다. 이런 정말 인상 깊었던 그런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다오카 출정식을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웅장한 사다오카 출정식 그 분위기로 통해서 뭔가 듄의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가 스타워즈처럼 그렇게 가볍고 유쾌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무겁고 진중한 SF구나. 맞아. 라는 거를 저는 그 출정식 장면을 보면서 딱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게 되게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어둡고 비도 오고. 맞아요.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비도 오는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레고 같은 아저씨 나오기 전에 그 아래에 그 빗물인 줄 알았는데 핏물을 모으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되게 잔혹하구나 이런 것도 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웅장함을 더 살려줬던 게 음악 감독이 한스 짐머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웅장함과 동시에 영화의 흐름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느낀 게 아스트레이더스 가문이 아트레이디스 아무튼 이제 아로 시작하는 가문이 좀 멋진 가문이 딱 오잖아요. 거기 뭐지 아라키스? 그걸로 오잖아요. 그때도 이제 한스 짐머가 뭔가 오리엔탈적인 진짜 출정식 분위기의 음악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고서 오 좋은데 했어요. 거기서 그냥 오 좋은데 이 정도였고 이제 하코넨 감독이 다시 딱 올 때 그게 다시 들리더라고요. 출정식에 했던 소리가 들리면서 이런 것도 좀 의도를 한 거구나. 감독이 좀 배치를 이렇게 잘 한 거구나 싶으면서도 웅장함은 그냥 영화 자체 웅장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한스 짐머도 짱이고. 사운드가 진짜 한몫한 것 같아요. 귀를 막 이렇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너무 귀가 울리니까 약간 그 콘서트장 가면 심장 울리듯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 음악하니까 하고 싶은 게 대부분 사람들이 듄 음악에 대해서 되게 호평을 많이 하던데 사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거든요. 이제 살짝 그러니까 노래 자체들은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노래들을 너무 그냥 다 때려박은 느낌이랄까요? 남발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왜 갑자기 막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죽을 때 그 소리 나오잖아요. 소리. 그런 정적인 분위기의 장면에서 갑자기 왜 이런 음악이 나오지? 맞아요. 갑자기 왜 이런 웅장한 음악이 나오지? 그치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긴 하죠. 완급 조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웅웅 되는 것도 처음 들었을 땐 되게 압도당했는데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귀가 피곤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로.
그 예민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실제로 이제 한스 짐머가 이제 듀운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듀운과 관련된 노래들을 정말 계속 보내줬대요. 촬영이 끝난 이후에도. 근데 드니 빌레브는 진짜 덕질했네요. 이 사람. 드니 빌레브는 이제 그 중에서 좋은 곡들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 생각에 그냥 다 때려 박은 것 같은데. 맞아. 좀 몇 개는 빼도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되는 대로 다 넣은 거 아니에요? 버리기 아쉬우니까. 실제로 한스 짐머가 원래 크리스토퍼 놀란하고 작업도 되게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제 테넷 작업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듄 작업을 하려고 안 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듄 파트 2가 이제 곧 나오는데 이제 그거 음악 작업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란 차기작도 이제 안 하신대요. 어떡해. 놀란 삐지겠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엄청 팬이신데 이거는 좀 팬심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 좀 적당히 그 선을 지켰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음악이 좀 과한 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과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뇌이징인가? 근데 저는 좀 시끄러운 거 잘 보는 편인가? 어쨌든 시끄럽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저도 사실. 그리고 사실 죽을 때 그 이렇게 나올 때도 네네. 그냥 막 죽음으로써 슬프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좀 웅장함을 더해줬다? 그 스토리적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스 짐머 열정적인 거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한스 짐머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직접 사막에 가가지고 직접 제작한 악기로 엄청 거대한 호른으로 모래 바람 소리를 막 녹음을 했대요. 호른? 진짜 악기도 새로 만들 정도로 진짜 열정적이었다고. 되게 유별난 사람이네요. 아니 거길 가서 어떻게 하지? 야. 그리고 저는 음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사실 한스 짐머 하면은 좀 되게 그런 시그니처 그 영화마다의 시그니처 음악들이 다 있잖아요. 인터스텔라 하면 딱 기억나는 음악 있고 캐리비언의 애적하면 딱 기억나는 음악 있고. 네네. 근데 듄에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좀 그 듄을 대표할 만한 그런 시그니처 음악들이 그건 맞아요. 부족했다는 게 그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아껴둔 거 아닐까요? 이 편에서는 시그니처 만들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아쉬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고님은 많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아쉬운 부분 있잖아요. 장고님이 생각하기에 아쉬운 부분 또 있을까요? 일단 아라키스 배경이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CG가 아니라 직접 가서 찍었는데 되게 사실적인 묘사나 솔직히 영화 볼 때 어디가 CG고 어디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너무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돼서. 근데 그 배경이 모래 사막이니까 계속 모래가 나오잖아요. 뭔가 내 목도 칼칼한 것 같고 보면서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사막을 되게 잘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오히려 그게 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정말 CGT가 안 나는 그런 사실적인 연출과 그런 묘사 그런 게 좀 그 여타 SF 영화들과는 되게 달랐던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지금 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호평하는 요소가 아닐까 그런 사실적인 비주얼 묘사가. 장군님은 안 좋아하시나? 저는 그냥 보기에 불편했다. 좀 손쉬기 불편했다 이 정도. 사실 저는 불편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숨을 잘 쉬시는구나. 숨은 잘 쉬시는데 시끄러운 건 못 참으시는 거예요. 네. 배경이 주는 그 숨막힘 그런 게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사막이라서 좀 질식할 것 같고 그 아쿠아맨 이런 것도 수중에서 계속 촬영했잖아요. 뭔가 수중 CG. 진짜요? 그 아쿠아맨이라는 영화도 그런데 그것도 너무 물속이라서 질식할 것 같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배경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쉬웠던 걸 다시 되짚어 보면 드맘이 안 된 이유. 아쉽다. 아쉬운 이유. 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인 그거잖아요. 뭔가 진짜 연출이 너무 감각적이고 현실적이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액션으로 가니까 너무 진짜 저희 뭐 학창 시절 때 싸우는 걸 보는 느낌처럼 이게 싸움인가 놀이인가 하는 그런 연출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액션 연출은 자르고 해서 그걸 빠르게 붙이거든요. 화면 전환도 막 핸들 카메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진짜 이제 모래벌레 보여주듯이 이렇게 뭔가 하니까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액션이 진짜 별로였어요. 근데 저는 그 별로였던 거를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상상을 했던 게 되게 느리잖아요. 근데 그 방벽 그런 설정 있잖아요. 그래서 방벽을 맞아요. 뚫으려면 느려야 된다. 이래서 저 느린 액션씬을 저렇게 그냥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구나. 저 느린 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저도 아쉽긴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감독이 이렇게 연출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되게 화면 전환도 되게 느리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카메라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쵸. 근데 갑자기 액션이 나올 때 갑자기 흔들어 버리고 갑자기 바뀌고 이러면 일관성 유지. 예, 관객이 봤을 때 조금 어지럽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막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쵸. 전투 씬들이 보면은 뭔가 보통 액션 씬들 같은 경우는 관객들을 직접 내가 마치 이 액션 장면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장감 있게 찍는 게 보통 대세인데 이에 반해서 듄의 액션 씬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관객이 구경하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 싸우는 걸 멀리서? 구경하는 느낌? 그래서 사실 몰입도는 별로였던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그런 것만큼은 이제 멀리서 이제 그런 거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그런 걸 많이 메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되게 웅장하게 느껴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여기 이어서 뭔가 전투 씬에서 좋았던 거 말하고 싶은데 네. 저는 그 처음에 아트레이디스 가문을 하코넨이랑 사다우카가 이렇게 합심해서 침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트레이디스 가문을 계단 전투 씬이 있어요. 알아요. 가운데 아트레이디스 가문을 두고 하코넨 부대는 맞죠. 하코넨은 아래서 올라오고 사다우카는 공중에서 내려와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단으로 하코넨 그리고 아트레이디스, 사다우카 이렇게 하중상 이렇게 있는데 하중상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전투 씬이 맞아요. 약간 그 높이가 뭔가 군대의 강인함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뭐 하코넨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아트레이디스, 그 다음에 사다우카 뭔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그걸 시각적으로 느껴서. 근데 그 미아님 엄청 해석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 영화 3번 봤다니까. 저도 3번 봤는데. 구맘님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봐야겠다. 네. 그러다 드맘 되는 거 아니에요? 드맘 좋죠. 네, 그럼 여기까지 듄의 중반부 얘기를 해봤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듄의 결말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쿠맘님이 결말 부분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이제 폴과 제시카가 하코넨 가문으로부터 이제 도망치고 이 과정에서 폴은 자신이 인간성을 상실한 정복자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파멸자인 퀴사츠 헤더락 그 미래를 계속 보죠. 사다카 군대는 계속해서 폴과 제시카를 추격해오고 이들 추격을 막는 과정에서 던컨과 이제 박사 그 카인츠 박사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폴은 비행선에 올라타서 제시카와 함께 모래 폭풍을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하는데 이제 외딴 좀 사막에 불시착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폴은 자신의 꿈에서만 보던 찬이라는 여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거의 프레맨들을 한꺼번에 마주친 거죠. 그렇죠. 프레맨 중에 한 명이었던 자미스는 폴을 이제 적대해서 막 쓸데없이 막 하더라고요. 까불다 죽어. 안타까워. 나는 너 말 듣지 않을 거야. 힘으로 굴복 당하죠. 그래서 이제 폴이 예지몽 속에서 보았던 자미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찬이와 함께 떠나게 되면서 이제 좀 애매하게 끝을 맺긴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자미스하고 폴이 그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뜬금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듄의 액션씬들이 뭐랄까요, 정말 빌드업 없이 그냥 갑자기 툭툭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되게 뜬금없었어요. 솔직히 자미스 꿀밤 한 대 마려웠어요. 진짜 쟤는 왜 저렇게 화났어? 뭔가 이런 느낌? 저 또 여기서 변론을 해보자면 자미스랑 폴이랑 싸우잖아요. 네. 근데 중반부에 폴이 미래를 환영을 봐요. 근데 그때는 자미스가 내가 널 이끌어줄게 이랬는데 갑자기 현실에서 만난 자미스는 싸우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 감독이 미래가 꼭 폴이 보는 대로만 연결되진 않구나 이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 자미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을까. 네, 그런 장치로 쓰였긴 했죠. 자미스는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었는데 제 생각엔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폴이 그 싸우기 전에 미래를 한번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미스가 죽잖아요, 현실에서는. 네. 근데 그게 폴이 뭔가 예전에 좀 미완성됐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걸로 무슨 환영이 환영이 그러니까 대신 죽어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스토리 설정이 아니었을까. 진짜 뭔가 퀴사체들하게 된 느낌? 폴이 죽고. 맞아요. 그렇죠. 새로운 그런 폴로 거듭난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 싸움 자체는 좀 뜬금없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스토리 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장면인데 좀 더 자연스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뭐 폴이 사람 한 번도 안 죽였는데 그 처음 죽이는 게 자미스였으니까. 맞아요. 자비스는 자미스가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듀의 전체적인 액션 장면에서는 나았다. 그나마 그 제이슨 모모아 맞나요? 그쵸. 맞아요. 그 전투 씬보다 나았던. 예, 던컨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그 교차 편집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예언적인 부분이나 좀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이나 혹은 미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들 어땠어요? 장군님 어땠어요? 뭔가 영화 초반부에는 조금 전개가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 부분부터는 조금 연출이 느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개가. 근데 그게 느리다기보다는 좀 차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연출이. 왜냐면 이 감독이 폴에게만 집중을 하고 다른 인물들에 대한 서사나 스토리는 거의 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저는 폴에 집중을 일단 하기로 했으면 그 장면이 이제 폴의 미래나 어떤 운명 같은 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차분하게 전개를 해 나간 게 되게 이해도 잘 됐고 폴에 되게 몰입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교차 편집이 굉장히 많이 쓰인 게 그 폴과 제시카가 이제 비행선을 타고 그 모래폭풍 빠져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폴이 예지몽을 보면서 이제 그곳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현실에서의 모습과 예지몽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이렇게 교차를 해서 보여주니까 그 스펙터클하게 연출해도 될 법한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적이고 절제되게 이렇게 연출을 하니까 솔직히 그 부분은 정말 늘어지고 좀 지루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힘을 줄 때 그런 탈출씬은 되게 긴박하게 연출을 해서 되게 힘을 빡 줘야 되는데 그냥 정말 저희가 이 사람들의 탈출 과정을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 캐릭터들한테 그 관객이 동화가 되지도 않고 이 캐릭터들한테 감정이입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얘네들이 뭐 하나 지켜보자 정말 이 느낌이라 그런 부분이 좀 늘어지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세 번째 볼 때 그 모래폭풍신에서 잤어요. 저도 잤어요. 이게 늘어지는 부분이 맞기는 하겠다. 네, 그 부분이 좀 전 되게 지루하게 느꼈어요. 위기 탈출 넘버원보다는 좀 지루했다.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교차 편집이 엄청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폴의 아버지 레토가 죽잖아요. 네. 근데 그 죽게 되는 과정과 이제 반지를 넣어주는데 그걸 이제 딱 교차해서 이제 폴이 죽고 폴이 죽는 게 아니라 레토가 죽고 이제 폴이 이제 반지를 끼고 뭔가 그러한 장면을 이제 교차해서 쫙 뭔가 음악도 섞여가 쫙 보여주는데 이게 이게 감동이 뭔가 그때 그 감동 포인트 진짜 좋았어요. 이러려고 봤지. 그게 뭔가 이제 가문의 그런 뭐랄까 수장 역할을 이제 레토에서 폴로 넘어간다는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 반지를 통해 그 계승한다는 느낌을 되게 자연스럽게 줬던 것 같아요. 라이온킹 같은 느낌? 뭔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그 부금 깔리는 게 그 라이온킹에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뭐 계속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거기서 배우들의 연기력이 진짜 돋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 연기가 조금이라도 흔들렸으면 몰입이 깨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장면에서 반지라는 상징적인 걸 통해서 잘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좋게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가 엔딩이 정말 특이하잖아요. 좀 어이가 없죠. 영화 끝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뭔가 되게 똥싸단 만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뭔가
이제 재밌어지겠다 싶은데 딱 끝나버리니까 뭔가 좀 김이 새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딱지도 못했어요? 딱지도 못했어. 드론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정말 후속작을 위한 예고편 격의 느낌이랄까요? 이번 영화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좀 되게 아쉬움을 느끼는 관객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맞아요. 1부, 2부가 나뉘어져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후속작이 만약에 잘 나온다면은 이번에 예고편격에 해당되는 이번 영화도 되게 좋은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 편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반지의 그렇죠. 미아님 어땠어요? 저도 스티븐님이랑 너무 동의를 하는데 스티븐님이랑 스티븐님이랑 의견에 너무 동의하고 이게 떡밥을 열심히 뿌려놓고 회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안 해주고 끝나는데 이게 시리즈가 만약에 제작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야기가. 만약에 이 영화가 실패해서 다음 작품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 영화는 여기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서 좀 진짜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찬이 만나고 폴이 살짝 슬쩍 미소 지으면서 끝나는데 그때 좀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저는 그 엔딩을 딱 봤을 때 와, 속았다, 감독한테. 지금까지 정말 대단한 영화를 본 줄 알았는데 이게 예고편이었다니, 이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빨리 이 편 보고 싶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다음 작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저는 좋은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2021년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듄의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의견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영화의 제작 과정, 감독, 배우, 흥행과 같이 듄에 관련된 외부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네, 그럼 2부 들어가기 전에 듄의 삽입곡인 폴스 드림 듣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입으로 돌아온 명작 토파보기 듄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듄의 내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듄과 관련된 외부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제 우선 감독을 맡은 드니 빌레브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드니 빌레브는 이번 영화 듄이 10번째 영화 연출작일 정도로 이미 전부터 상당히 많은 경력을 쌓아온 잔뼈 굵은 감독이죠. 그렇죠. 대표작으로는 그을린 사랑, 시카리오, 컨택트,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등이 있습니다. 와, 시카리오 진짜 재밌게 봤는데. 다 봤어요, 시카리오? 시카리오 재밌죠. 그렇죠. 시카리오는 사실 정말 늘어지는 부분도 찾기 힘들어요. 진짜 숨 막히는 영화. 되게 긴장감 있게 연출을 잘했는데. 봐야겠다.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볼만해요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저는 컨택트 엄청 재밌게 봐서. 저 그거 보다가 졸아가지고. 아 근데 컨택트는 졸만한 영화는 아니지 않나요? 이쯤 되면 그냥 다 한 번씩 자는 거 아니에요? 잘라고 영화 보는 것 같아. 드맘은 아닌 걸로. 그러면 이렇게 드니 빌레브의 전작들과 비교해서 듀는 어땠는지 그리고 전작들은 어땠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브님. 스티브님 한번 해주시죠. 네, 스티브님. 저는 요즘 이제 드니 빌레브가 되게 SF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제 듄 만들기 전에 이제 내놓은 영화 2개가 이제 컨택트하고 블레이드 러너 2049였단 말이에요. 네. 이제 사실 비교를 하자면 컨택트는 되게 스토리적으로 되게 잘 짜여진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주얼보다는. 이제 반대로 블레이드 러너 2049 같은 경우는 스토리나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둘 다 정말 출중한 영화인데 사실 블레이드 러너의 비판점도 듄의 비판점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블레이드 러너 2049 같은 경우는 듄보다도 더 늘어져요. 맞아요. 더 늘어지고 더 지루하고 동시에 그 캐릭터들의 감정이입 전혀 안 되고 그냥 정말 그냥 그 캐릭터들이 뭘 하는지 관찰하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뽕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소. 뽕차는 요소들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 관객들이 영화에 이제 이입을 할 수 있고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블레이드 러너도 그렇고 이번 듄도 그렇고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너무 배제해버린 느낌이라 그런 거 조금이라도 넣어줬으면 영화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 감독이 좀 고집이 센 것 같아. 진짜 너무 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꺾어야 돼 이거. 꺾으면 안 돼요. 너무 세.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기는 한데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미아님은 어땠어요? 저는 컨택트랑 비교해보자면 컨택트도 원작이 있는 영화죠. 컨택트도 테드 창 소설 원작인데 둘 다 소설 원작인데도 듄이 스토리적으로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컨택트가 워낙 짜임이 좋아서 컨택트 되게 좋아. 저는 컨택트 진짜 좋았어요. 원래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데 듄이 좋았으면서도 컨택트가 훨씬 좋았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컨택트를 졸아서 할 말이 없는데 다시 보세요. 아니 다시 볼 엄두가 안 나요. 살짝 그 드니 빌레브 감독 거는 한 번 타이밍을 놓치죠? 무조건 졸아요. 진짜 한번 몰입이 깨지게 되면 다시 거기 이제 다시 몰입하기 힘들죠. 그래서 다시 볼 엄두는 안 나는데 만약에 개봉을 하게 된다면 다시 볼 것 같고 블레이드 러너랑 비교를 해보자면 거기서도 이제 액션씬이 진짜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나마 낫어요. 그 액션씬보다는 그 싸운 것 같지가 않죠. 살짝 율동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화가 거의 이제 스토리 위주로만 흘러가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액션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학생 싸움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UFC 정도는 아니고 괜찮게 봤어요. 그래서 저도 블레이드 러너를 봤는데 다들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블레이드 러너 말고 그 프리즈너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거를 엊그제 봤거든요. 저한테 본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봤군요. 본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듄이랑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화면 하나하나를 되게 공들여서 찍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필요한 장면이 거의 없이 의미 없는 것 같은 장면에도 의미를 담는 것 같고 그리고 정적이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스릴러 영화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런 거를 했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납치 사건의 주변 풍경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그런 거에 집중하는 스토리더라고요 전개가.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스릴러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 듄이랑 블레이드 러너도 그렇고 다른 SF 영화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감독이 좀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너무 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저는 좋은데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고집을 꺾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꺾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 네,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만 꺾으라고 하세요. 대중성을 위해서,면 이 사람이 돈을 좀 벌고 싶다면 왜냐면 프리즈너스 저도 봤어요. 근데 사실 프리즈너스가 지금 말한 듄이랑 블레이드 러너보다는 훨씬 좀 빨라요. 그 인물에 더 집중을 한 영화여가지고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인물에 집중을 하고 서사에 집중을 했구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듄과 블레이드 러너와 컨택트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다큐멘터리식이잖아요.
그거 좀 아쉽긴 했죠. 근데 아쉬움과 그 좋은 점이 공존한 감독이라 맞아요. 좋은 점이 훨씬 크죠.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게 없으면 훨씬 더 좋은 게 될 텐데. 맞아. 그래가지고 고집 좀 꺾었으면 이거 뭐 고집을 꺾다가 영어로 뭐죠? 좀 보내고 싶은데.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감독 얘기를 해봤는데 배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되게 초호화 캐스팅이었잖아요. 티모시 샬라메뿐만 아니라 오스카 아이작, 뭐 레베카 퍼거슨, 제이슨 모모아 등등 진짜 쟁쟁한 배우들이 모두 출연을 했는데 여기에 등장한 배우들의 연기는 어땠는지, 또 이 배우들이 출연한 다른 영화에서 보였던 연기랑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샬라메, 티모시는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죠. 얼굴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얼굴로. 진짜 얼굴이 개연성이에요. 그래서 잘생겼는데 저 정도 연기를 한다. 나 걔 한번 그 되게 우울한 뱀파이어 역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레베카 퍼거슨 와 여기서 진짜 잘했다. 맞아요. 그렇죠. 뭔가 색다른 모습도 보여준과 동시에 그걸 잘 끌고 갔고 그 오스카 아이작이 최근에 많이 뜬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기 잘했겠지만 최근에 이름을 좀 날리는 배우인데 이 사람도 웃긴 게 스타워즈에 출연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연기를 못했다 생각했어요. 너무 연기를 한다. 그러니까 진짜 배역에 녹아든 게 아니라 그 연기에 연기를 한다라고 느꼈는데 여기서는 와 그냥 레토던데요. 그래서 완전 멋졌다. 느낌이 달랐다 해가지고 다른 배우들은 그냥 다 비슷비슷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티모시 살라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폴이라는 캐릭터가 원작을 보면은 1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나이로는 이제 17살이니까 이제 그 어린 아이와 이제 성인은 딱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그 중간 지점을 되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되게 아이처럼 좀 철없고 아직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가문의 이제 수장이 됐다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양면을 되게 잘 표현해낸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요즘 할리우드에서 그 정말 딱 이 정도 나이대의 배역은 웬만해서 티모시 살라메한테 다 가는 것 같지 않나요? 거의 독차지죠. 독차지. 그렇죠. 프렌치 디스패치에도 나왔고. 진짜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그 감독이 티모시 살라메 이렇게 그 근육 없는데도 너무 좋다고. 솔직히 근육이 없어서 그 아이랑 어른 다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맞아요. 이렇게 맞아. 제이슨 모모아처럼 너무 떡대가 큰데 폴 이런 거 했으면 걔는 몸 키우면 안 돼. 몸 키우면 안 돼요, 진짜. 어쨌든 저는 뭐 당연히 티모시 연기 좋았고 잘생겼고, 그리고 저는 그 레베카 퍼거슨 연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마녀잖아요 여기서. 그쵸. 근데 진짜 마녀 같은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 사람이 지금 왜 여기서, 그러니까 마녀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녀구나 이 사람. 그냥 되게 마녀에 몰입을 해서 연기를 되게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레토 연기한 오스카 아이작 그분은 사람 맞아요. 사람 맞구나. 근데 그분은 연기를 잘 하셨는데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는 조금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배역 문제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연기력을 보여주기엔 좀 부족한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짝 앞에 나선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느낌? 맞아요. 이랄까요? 여기서 젠데이아도 나오잖아요. 맞아. 젠데이아 안티팬이잖아요. 왜 나왔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왜 안 좋은지. 아니 솔직히 여기서는 잘 안 어울려요. 그 티모시랑 그 젠데이아랑 이렇게 하잖아요. 뭐 뽀뽀도 하고 서로 막 진짜 연인 관계가 되는 그런 건데 갭 차이가 너무 느껴져요. 둘이 안 어울린다? 그냥 비주얼적으로 티모시가 더 이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비주얼적인 부분을 말을 하게 되자면 아쉬웠지만 연기력을 따져봐도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왜냐면은 젠데이아는 전 개인적으로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스파이더맨에서는 그나마 좀 하이틴 영화니까 좀 잘 어울렸거든요. 연기는 못하더라도
거기서는 연기를 좀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위대한 쇼맨에서는 진짜 못했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근데 진짜 프레맨은 잘 어울려요. 프레맨 진짜 잘 어울려요. 프레맨 진짜 잘 어울리는데. 맞아요. 근데 뭔가 그 역할에 사막에서 프레맨 역할이어야 되는데 너무 하얗고 여리여리한 여배우를 또 갖다 놓으면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조금 아시아인 쪽으로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뭐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젠데이아만 아니면 된다. 이거죠. 젠데이아가 옷발이 진짜 잘 봤잖아요. 근데 그 프레맨 복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바위에서 이렇게 스르륵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슬로우로. 근데 거기서 와 피지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혼자 근데 계속 광고 찍잖아요. 화보죠. 유혹하는 표정 지으면서 뭐 디올 막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 네. 근데 다음 2부에서는 훨씬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중이 좀 커지지 않을까? 거기서 판가름 날 것 같아요. 네. 젠데이아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스티브님 어땠어요? 젠다이아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하비에르 바르뎀이나 제이스 모모아 같이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조연 배우들이 있었는데 너무 비중이 좀 적은 감이 있었다. 맞아요. 너무 일찍 뵙고. 너무 일찍 퇴장했다. 사실 그리고 저는 특히 젠다이아 같은 경우는 예고편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맞아. 되게 비중이 클 줄 알았는데 말도 잘 안 해. 실제로 촬영도 4일밖에 안 했대요. 젠다이아는. 개꿀 빨았네요. 근데 모든 홍보 일정에 다 참여했잖아요. 티모 씨랑. 그래서 좀 2부가 그분들의 연기를 이제 제이슨 모모아는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못 보겠지만 이제 하비에르 바르뎀이나 젠다이아 같은 경우는 2부에서 이제 어떤 연기를 보여주냐 그게 좀 저는 기대가 돼요. 근데 저는 아까 뭐 안 어울린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어울린다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젠데이아도 되게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개성 있게. 네, 티모시도 그렇고 티모시는 되게 잘 생겼지만 좀 독특한 게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그 미남 계보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둘이 뭔가 독특한 사람을 만나니까 좀 잘 어울린다까지는 아니지만 안 어울리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었고. 네, 저는 젠데이아는 일단 2부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젠데이아가 스파이더맨에서 그 스파이더맨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티모시랑 더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 나도 그랬어. 거기는 애기랑 사귀는 느낌이에요. 맞아. 톰 홀랜드하고 젠데이아하고 실제로 사귀잖아요. 근데 그쵸.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니 톰 홀랜드가 너무 아기같이 생겨가지고 젠데이아가 너무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티모시는 뭔가 그래도 동년배로 보여요. 그런가? 공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티모시랑 그 톰 홀랜드랑 절친이잖아요. 진짜요? 네, 절친이고 그 이번에 스파이더맨 시리즈 4가 나오면 티모시를 빌런 그 피터 파커의 해리 오스본 걔로 추천한다고. 너무 좋다. 진짜 삼각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 MJ도 그 젠데이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재밌겠다. 뭐 저희 알 바는 아니고. 네, 그럼 여기까지 배우 얘기 한번 해봤고 그러면 듄이 또 장르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영화 장르가 한국에서 성공하기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개봉했던 영화들을 보면 뭐 스타워즈나 스타트렉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흥행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듄이 이런 영화들과 다르게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스티브님? 글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저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스타워즈나 이제 스타트렉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망하고 그러는 게 좀 되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되게 아쉬웠어요. 스페이스 오페라 팬으로서.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 보면 이제 웬만해서 100만 관객도 못 넘고 스타트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팬덤도 없다시피 하니까. 근데 듄이 유독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저는 코로나라 일단 웬만한 그 경쟁작이 딱히 없었다. 라는 점과 맞다. 예. 라는 점과 그리고 저는 아이맥스가 진짜 컸다고 봐요. 아이맥스 상영 열풍이 정말 커가지고 실제로 아이맥스 표 구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듄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맥스가 제일 크지 않았나. 아이맥스가 큰 요인이었다. 예, 비중이. 우리 쿠맘님은? 저는 확실히 쿠맘인 것 같고 그 스타워즈랑 이제 스타트rek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조금 파워레인저?
어떻게 보면은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뭐 그런 느낌인데 네네네. 지금 우리가 보는 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른들의 영화 확실히 유치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게 확실한 차별점인 것 같고 아까 그 스티브님이 말했던 것처럼 IMAX의 유무 차이도 네. 확실히 크다. 이터널스를 누른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터널스 개봉 네, 당시랑 좀 비교하면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이터널스보다 밀어낼 정도면 마블을 밀어낼 정도면 밀어냈어요? 그렇죠. 아이맥스관에서 이터널스도 개봉을 했는데 그쵸. 아마 듄이 더 인기를 많아서 다시 듄을 재상영하는 쪽으로 맞아요. CGV가 선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영화가 좋고 지금 코로나 한정 영화가 이만한 영화가 SF 영화가 없었고 이터널스가 힘이 약했고 이터널스가 힘이 잘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쟁작이 좀 마땅한 경쟁작이 없었죠. 네, 아쉬웠죠. 미아님은 어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 SF라서 아무래도 뭔가 비주얼적으로 훌륭하지 않았나. 이게 저희가 아바타도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바타도 약간 자연? 뭔가 원주민, 뭔가 새로운 뭔가 그 새로운 생명체, 그쵸. 새로운 나무 이런 게 비주얼적으로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스타트렉, 스타워즈 이런 거는 좀 기계, 하얀 배경 이런 비주얼보다는 아무래도 자연과 닮은 게 훨씬 좀 황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황홀한 걸 심지어 아이맥스에서 상영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일단 뭐 경쟁작이나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초호와 캐스팅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일단 티모시라는 이름만으로 팬층이 엄청 두터우니까 일단 그쵸. 보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화 감독이나 음악 감독이나 정말 쟁쟁한 감독분들이시잖아요. 그런 이름값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쵸. 생각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이 영화 한 번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두세 번씩 봐요. 그것도 흥행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N차 관람. 네, 그럼 이렇게 다른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들에 비해서 왜 듄이 잘 됐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드니 빌레브의 듄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이 영화화가 시도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원작이 소설이었고 영화로 몇 번이나 시도가 됐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이번에 성공을 한 건데 이런 듄 시리즈 영화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선 듄 같은 경우는 1960년대 그 프랭크 허버트라는 작가가 출간한 듄 시리즈가 원작인데요. 네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 지금 읽고 있는데 읽고 있어요? 1권이 900페이지예요. 맞아, 900페이지. 맞아요. 정말 긴데 진짜 재밌어요. 저 전권 샀어요. 그 이게 6권까지 1권부터 6권까지 전권하면 얼마예요? 전권? 한 10몇만 원 해요. 와, 저라면 그걸로 치킨이 6마리. 이번 방학 때 내내 그거 읽을 예정이에요. 그게 1권부터 이제 6권까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번 드니 빌레브 듄은 1권의 딱 중반부까지 내용이죠. 1권의 중반부? 네네.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역사가 정말 길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다 보니까 그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라고 되게 이름이 되게 어렵네. 그 되게 매니악한 감독님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정말 그 에일리언 그 제작했던 HR 기거라고 그 에일리언 그 디자인했던 그 유명한 분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분하고 이제 되게 유명한 록 밴드들 막 핑크 플로이드나 그리고 미술적인 부분에서 막 살바도르 달리 막 이런 사람 살바도르 달리. 가오링 스타? 네. 이제 그런 제작진들을 모아가지고 듄을 1970년대에 제작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 16시간짜리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2시간, 3시간으로 만들 수 없다. 듄 정도의 책은. 되게 단순한 생각을 하시네. 영화를 나누면 되는데. 제작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도 다 번아웃이 오고 지쳐가지고 그쵸. 결국에 무산이 됐죠. 근데 실제로 이 제작 과정이 되게 센세이셔널 했었어가지고 이거를 다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조도로프스키의 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관심 있을 사람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셨어요? 스티브님? 보다가 뭐 알긴 했는데. 뭐야? 솔직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데이비드 린치 되게 유명한 감독이죠. 네네. 이제 그분이 메가폰을 잡아가지고 듄 영화가 결국에 개봉을 하는데 이제 똥망이죠. 똥망이죠. 왜냐하면 너무 간섭이 심했죠, 제작사에.
막 갈등이 되게 심했다는데. 맞아요. 그래서 편집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래서 실제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자기 이름을 빼달라 그랬어요. 맞아. 들었어 이거 들었어. 삐졌어. 네. 그리고 이번 듄도 안 본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리고 감독판도 절대로 안 낸다고. 와, 이 사람도 고집 세네. 실제로 감독판을 너무 안 되니까 팬들이 직접 편집을 해서 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 얼터너티브 리덕스 버전이라고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근데 그 영화는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괜찮대요. 살짝 그 잭 스나이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가서는 되게 똥망이었는데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좀 재평가를 받는 그런 영화긴 한데 좀 아쉬움이 많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라마운트에서 이제 그 배틀십이나 론 서바이버 그거 감독했던 피터 버그라는 감독하고 그 테이큰 시리즈 감독한 피에르 모렐 감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감독들이 좀 다 그 짜치는 감독이잖아요. 네임밸류가 짜치는 감독들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난항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이제 또 엎어지다가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다시 잡아가지고 드니 빌레브 섭외를 해서 이제 듄을 만들게 된 거죠. 진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아이고 고생했네. 근데 이런 천재적인 작품이 천재 감독을 잘 만나서 진짜 잘 탄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3편으로 나눈다는 그런 설정도 좋았고 빨리 3편 맞죠? 3편으로 3부작이죠. 일단 2부 제작 확정인데 3부는 이제 이권이 듄의 메시아라는 작품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3부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들었는데 그 책이 6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권인가 2권까지가 명작이고 그 뒤에 있는 3, 4, 5, 6은 점점 뒤로 갈수록 망해지는. 그러니까 좀 책의 재미가 없어지고 그 5, 6권으로는 거의 뭐 듄으로 안 친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거 어떡하죠? 미아님 그거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게 실제로 2권까지가 그 폴 아트레이데스의 얘기고 그 뒤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이제 듄의 메시아 2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몰락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폴 아트레이데스가. 헐 몰락해요? 저 정말 팔까요? 그래서 실제로 드니 빌레브는 그렇게 3부작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워너브라더스에서는 그 베네 게세리트 있잖아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드라마를 또 제작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밌겠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 스토리에서 좀 아쉬웠던 게 그 폴 대사 중에 자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맞아. 그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이게 왜 종교 전쟁이 되는 거지? 약간 그 종교에 대한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거 드라마 하면 설명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베네 게세리트가 되게 신비하게 나오잖아요 영화에. 근데 설명이 되게 부족했는데 그 드라마 빨리 보고 싶네요. 그럼 HBO에서 나올까? 이게 어디서 나올까? 아마 HBO Max에서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도 HBO를 들여와야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럼 이렇게 듄의 영화화, 역사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렇게 저희가 듄에 대한 얘기를 다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화에 대한 평점, 한 줄 평, 그리고 별점까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이 이번에 처음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저희 팟캐스트 제목이 펀치 드렁크 무비니까 영화가 별점 5점 이하다, 안 좋았다 하면은 이 사람을 한 대 치고 싶다, 한 대 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펀치를 드리고, 그리고 5점 이상 너무 좋았다 하면은 이 영화에 취했다 라는 의미로 드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점도 드리고 한 줄 평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나이가 가장 많은 우리 쿠맘님 먼저. 일단 쿠맘은 취했습니다. 얼굴 지금 되게 빨간 것 같은데. 지금 취했고요. 드렁크고 10점 만점 8.5. 8.5 줄 것 같고 간단한 평은 스타워즈의 얼음판이었다. 저는 좋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미아님. 이거 나이 순인가요? 저도 드렁크 주겠습니다. 취했습니다. 일단 생태 SF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 자연이랑 닮게 아름다운 SF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시리즈라서
그냥 너무 감사할 따름.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서. 네, 또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스티븐님. 아니, 제가 그 앞서 말했을 때 듄 아쉬운 점을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좋은 점이 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결국에 뭐 드렁크 하고요. 네. 별점은 7점 줄까 하다가 7점은 너무 박한 것 같아서 저는 그쵸. 8점. 저 별점 말 안 했어요. 아 맞다. 그렇네. 미아님 별점. 근데 저도 8.5점. 아 8.5점. 비슷하네요 저랑. 오케이. 그러면 우리 스티븐님은 8점. 이거 이제 단평을 하자면 네. 드니 빌레브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영화였다. 오. 비전. 네, 이제 그냥 사실 이런 영화가 나온 거 자체가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시행착오 많이 겪은 영화가 네네. 이제 드니 빌레브가 기어코 이제 듄바의 그런 마음으로 되살렸다는 것 자체가 완성을 했다는 게 네, 그 빠돌이적인 그런 비전 많이 깠지만 마지막은 고맙다는 말로. 네. 마지막 저 장고의 한 줄 평은 과연 정말 깔끔하고 세련된 SF 영화였다. 그러면은 취했나요? 전 너무 취했습니다. 저는 풀 드렁크 하고 그리고 별점은 9점. 9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이네, 최고점. 네,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들으진 않으시겠지만 빨리 2편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못 기다리겠어요. 네, 진짜 어떻게 너무, 기다려? 그니까. 네, 이렇게 패널분들의 평가까지 다 들어봤는데 한 영화에 한 가지 평가만 있을 순 없듯이 저희 패널들 사이에서도 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OTT 시장이 커졌잖아요. 많은 영화들이 OTT 플랫폼으로 공개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많이들 영화를 보시곤 하는데요. 이런 시국에 듄처럼 거대한 스크린과 빵빵한 사운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개봉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사람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없이 2021년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해볼 영화임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꼭 즐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펀치 드렁크 무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